한국 중독 정신과 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이 텔레비 나왔죠.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이제 진단되면서 뭐 저희 그 이사님들이랑 저도 그렇고 인터넷 게임 중독이 정식 진단이냐 아니냐는 것 때문에 아마 텔레비에 올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저희 학회가 같이 했었고요.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해보면 한림대학교의 정신과 교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료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제 주 종목은 이제 중독입니다. 중독. 기름동 여기는 되게 오래간만에 났는데요. 중독. 제가 중독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1984년도 기름동에서 기름역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기름동 근처에서 곱창이랑 같이 소주 먹으면서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가 이제 예과 1학년밖에 안 된 주제에 술 먹고서 길거리 돌아다니고 헤매고 했던 게 이제 84년도고요. 제가 여기 95년도까지 근처 여기 제가 안암병원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안암병원에 있다가 안암병원 근처에서 가끔 일로 와서 종암동까지 내쪽 와가지고 술 먹고 학교 다니면서 여기 선거경찰서랑 중앙경찰서 가끔 들리고 잡혀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옛날이랑.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중독 쪽에 일을 하고 연구도 하지만 뭐 병원에서 저희 보는 환자분들은 꼭 중독 환자분들은 아니고요. 우울증, 그다음에 이제 불안장애, 또 치매 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 상담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연령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 어디다가 포커스를 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젊은이들한테 맞추. 젊은이한테 맞을까요? 우리는 손자를 위해서 왔으니까. 그럼 젊은 사람한테 맞추는 게 낫겠네요. 그럼 뭘 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의 자리 없이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 주제에 맞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공부는요, 자기주도 학습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주도 학습. 우리 애들한테 맨날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자기주도 학습. 즉 동기가 제일 중요해요. 동기. 여러분들이 여기 아침 일찍 이렇게 오셔가지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동기가 굉장히 좋은 거지만 내가 뭘 배워야겠다 여기서 내가 뭐라도 좋은 얘기를 듣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주제로 뭐 1시간 정도 얘기를 해달라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중독에 대해서. 중독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있고 어저께 왔던 제 환자분은요 도박 중독이에요. 도박도 그냥 뭐 이렇게 이 도박 갬블링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허투 쳐서 있는 게 아니고 주식을 해. 주식을 해가지고 얼마쯤 날릴 수 있을까요? 15억을 해요. 15억. 나이가 40대밖에 안 된 분인데 15억.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15억을 날린 그 빚이 15억이야 지금. 그걸 다 써와라. 그랬더니 처가댁에 3억 5천, 자기 집에 뭐 4억, 친구한테 뭐 얼마 4억.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문제가 안 돼.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사채. 맞아. 잘하시네. 사채. 이 사람이 춘천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괜찮은 직장을 갖고 있는. 이 사채가 들어오면 이제 모든 걸 차압당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독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 뭐 이런 데 별로 관심 많이 좋지 않겠지만 도박 중독 시작해서 여러분 제일 우리나라에 흔한 게 뭐예요? 알코올 중독.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들 있으시면 늘 고민하는 것 게임, 스마트폰. 이게 사실 중독에 다 같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런 거 주제하지 말고 그냥 프리하게 선생님들이 정신과 제가 의사니까 정신과 의사 만나면 전 이제 한림대학병원에 있지만 정신과 의사 만나면 접수해야죠.
그 접수비가 얼마나 드나? 접수비가 2, 3만 줄걸요? 면담, 전시가 면담비를 더 따로 끊어요. 면담비가 또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병원에 오면은 그냥 면담 하나? 뭐 검사하자 그래요? 설문지 검사. 설문지 검사 이렇게 찍찍찍 하고 나서 몇만 원 달라고 그래. 그 다음에 약 주지? 이렇게. 이거 하면은요, 저한테 왔다 가면 한 10만 원 이렇게 나와요. 뭐 만나서 몇 분 만나겠어? 제가 어제도 한 세션, 오후 세션에 40명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1시 반부터 5시까지 3시간 반 동안 40명 정도 한 사람이 몇 분이나 보겠어? 5분도 못 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선생님들이 혹시 여기 공짜로 같은 일찍 오셨지만 돈 안 내고 오셨으니까 50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혹시 정신과나 뭐 모든 거에 관련돼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겠다 같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세주랑 저랑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같이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떤 걸 할까요? 1번, 2번, 3번 거수로 할까요? 다 할까요? 제가 11시 반에 저기 또 다른 데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면서 1번, 2번, 3번 2번. 1번 네. 2번. 3번은 안 하고? 1번 할까요? 1번 네. 2번 할까요? 그럼 너무 안 드신 분들 자기 주도 학습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타임 배려. 다른 별에서 어떻게 뭐 어떻게 할까요? 많이 하는 쪽으로. 자기가 흔들지 않으면 많이 하는지 어떻게 해요? 아니, 선생님 골고루 질문에 골고루 다 해당되니까. 그럼 질문에 하는 게 어때요? 질문을 할까요? 한번? 질문을 많이 해서 질문을 많이 해서? 원하는 질문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뭐 관심 궁금하신 거 다 질문하시면 뭐 제가 다 알겠어요. 그냥 아는 한도에서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생각을 나눈다는 입장에서 하셔도 됩니다. 3번을 하고 시간 남으면 1번, 2번 하고 이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나 또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또는 솔직히 말하면 공부 잘 시키고 싶잖아요. 공부 잘 시키고 싶은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내적 동기가 있고요. 외적 동기가 있는데요. 내적 동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서 공부 뭔가 들으려고 하시는 거는 뭐예요? 내적 동기. 근데 외적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정 안 될 때는. 그렇지만 내적 동기를 더 강화시키려고 아이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 그래서 하여튼 많이 얘기하시고 질문하세요. 그럼 뭐 어떤 질문을 먼저 해보실래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뭐에 대해서? 아니요. 다들 요즘 스마트폰은 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다들 한 번씩 중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정도가 돼야지 중독이라고 판단을 하는지. 자,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얘기합시다. 중독이라는 게 중독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냐, 중독을 뭐가 중독이에요? 계속 하는 거 밥도 안 없으면 먹고 불안하고. 밥도 안 먹고 없으면 계속 밥도 안 먹고 계속 사는 거? 네. 애가 밥도 안 먹고 계속 스마트폰 거예요? 잠도 적게 자면서. 그쵸.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거죠. 뭐죠? 만족, 성취감? 아이가 그 스마트폰 하면 뭔가 성취감과 만족감을 레벨 느끼는 것 같아요. 올라오고 이러면 레벨 성취감이 올라오고.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지금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쓰는 거는 뭐 카톡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게임 중독, 게임 뭐 많이 그 게임을 해요. 네. 딴 것도 많이 있지만 뭐 SNS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죠. 유튜브도 많이 해요. 이거 다 이거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게임이 제일 문제예요. 왜 게임 많이 할까요? 아까 말한 진짜 레벨이 올라가는 성취감 하고 재미? 재미가 있어요. 재미. 네.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이 나오죠. 막 레벨 올라가면 신나잖아. 예. 제가 이제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치료도 하는데 또 더 많은 병원에 온 분이 누가 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요?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도 굉장히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도 계속 술 마시잖아요. 숨만 나면 술 마시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는요, 세상이 딱 두 가지예요. 세상은 딱 두 세상이 있어. 술 마시는 세상과 술 마시지 않는 세상이 있어.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늘 술 마시는 세상을 선택해요. 왜냐면 그게 본인한테 편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또 자기를 어떤 좋게 해주니까. 자, 재밌어서 그래요, 재밌어. 중독이 되려면 네 가지 팩터가 있어요. 첫째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재미없는 건 중독되지 않아. 두 번째는요, 우리 뇌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뇌에 재미를, 기쁨을, 즐거움을 담당하는 부위가 따로 있고요. 이 부위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막 신나네, 즐겁네, 재밌네 하고 생각을 하는 부위가 우리 뇌 속에, 여러분 뇌 속에 다 똑같이 있어요. 이 뒤에 뭐가 있냐면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확 즐거우면 우리 뇌가 기억을 확 해버려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해서 레벨업을 딱 하거나, 아까 재원자 같은 경우는 왜 주식을 하냐면요, 주식을 해가지고 대박을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3, 4천만 원 땄어요. 얼마도 안 된 돈. 그 기억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 기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억보다 훨씬 더 강렬해서 그거를 계속 반추해요, 머릿속에서. 또 하고 싶게.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하려는 갈망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중독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요, 조절이에요, 조절. 이걸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 앞에 거가 다 있어야 맨 마지막 조절하지 못한 단계까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중독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거는, 얘가 이거를 조절하는 능력, 또는 이 알코올 환자나 중독 환자들이 이걸 이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조절 능력을 이제 애들인 경우에는요, 부모님들이 이 조절 능력을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지금 시험 공부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너 이거 게임하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조절을 자꾸 바깥에서 하시려고 그러고, 바깥에서 조절을 하려고 하는 애들은 더 조절하지 못할 뿐더러 조절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개기고 엄마 말에 거부하고 계속 게임을 하거나 딴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나 이 사람이 이 중독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조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이가 학교 안 가요? 학교 가지. 지우가 만들 줄 알고. 아이가 학교도 가고. 그리고 또 학교 가서 친구들 잘 놀죠. 학교는 스마트폰 만나고. 그래서 학교도 잘 가잖아. 집에 오면은. 학생이죠. 학생이 학교 가고 학교 공부하는. 그러면 우리가 조절이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팩터가 있는 중독이 아니냐는 문제고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는 중독이 아니야? 학교에서는 조절하고 집에서는 조절 안 합니다. 집에서는 그럼 어떻게 조절해야 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지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조절을 했으면 바라는 게 어느까지예요? 적당한 시간을 적당한 1시간이면 시간.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 누가 정해? 엄마가. 자기 주도가 아니고 엄마가 그걸 조절하잖아. 엄마가 조절. 그 조절하는 거에 맞춰서 아니니까 너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 중독 연구를 춘천에서 계속 했거든요. 10몇 년 동안. 100명 중에요,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1명 정도. 1명에서 2명. 나머지는 그냥 두도 돼요. 그런데 엄마가 왜 하느냐? 공부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이러니까 안타깝지. 근데 잠을 못 자잖아요. 응? 그거 하느라고 잠을 또 못 자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하는 거 전부다. 잠을 못 자고. 그거는 조절해야지.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그냥 냅두면 남자들 계속 마셔요. 아이들도 그렇고.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 춘천 지금 청소년 중학교,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아이들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춘천의 중고등학교 아이 중에서 1.8, 한 2% 정도가요, 도박을 해요. 문제 있기로. 도박하는 애는 훨씬 더 많아. 10몇 프로가 더 많은데, 문제가 있게 도박하는 애가 2%.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도박을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할 수도 있고, PC방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냐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있고, PC방으로 할 수도 있고, 컴퓨터로 할 수 있어요. 인터넷 도박. 대부분 인터넷 도박도 하고요. 인터넷 도박을 많이 하지. 사다리 타기 이런 거. 사다리 타기나 뭐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하는 게임. 우리 아이는 제 현재 아이는 저기 2천만 원 날렸어요. 2천만 원 날려가지고 어머니가 저한테 데리고 왔는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도박을 2천만 원 날려 엄마 카드를 가지고 날린 거지. 그래서 얘가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갔어. 가출을 했어. 가출. 주문죄는 가출인데 알고 봤더니 이제 도박을 하다가 근데 이제 아이가 안 착하다는 말이 없지만 그런 애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가 어딜 갔냐면 엄마랑 옛날에 가족이랑 같이 갔던 대전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엄마도 대전에 갔을 것 같아서 이모가 살거든요. 대전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잡아갖고 왔어요. 저한테 들고 왔는데 얘가 이제 2천만 원 정도 날리네요. 얘가 재밌는 거는요. 얘가 사실은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왔어요.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도박이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저는 치료받았어요. ADHD라고 하는 병으로. 산만해 아주 얘가. 뭐 공부도 뭐 아주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 ADHD 치료해가지고 한 2년 치료했는데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왔어.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왔어. 게임 중독. 얘는 정말로 밤새 게임하고 학교도 안 가. 그래서 이 엄마하고 했던 그 치료 목표가 뭐냐면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게 목표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도 먹고 1년 정도 치료했는데 좋아졌어. 그러다가 이제 고1 돼가지고 왔을 때는 이게 도박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고요. 말한 대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술 마셨다. 내가 지난달 술 마신 경험이 있다는 게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40%까지는 안 돼. 애들이 어른처럼 마시겠어요. 30%, 40%. 남자애들은 40%가 좀 넘고요. 여자애들도 20%가 넘어요. 담배, 한 중학생은 한 20%, 고등학생은 한 40%. 물론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가 조절을 제일 중요한 건 게임하면 다 재밌죠, 여러분. 게임 해보셨어요? 게임 해보세요.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이게 또 게임은 남녀한테 재밌어요. 제가 애들 게임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2003년도거든요. 2003년도. 제가 그때 이제 한림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제 환전을 그때 2003년도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중학교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밤새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무슨 배틀넷이라고 해가지고 게임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뭐 알게 스타크래프트가 뭔지 야 이거 잘 모르겠다. 뭐 도대체 왜 애들이 갑자기 그때는 이런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을 스타크래프트 이거를 우리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녁 끝나고 이제 근무 끝나고 나서 저녁 먹고 밤 8시부터 스타크래프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를 매일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사람이 생겼으면 얘기를 해요. 무슨 사람이 생겼더니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저녁에 술도 한 잔도 안 먹는데 새벽 1시에쯤 내 집에 가고 있어요. 거의 매일 해요. 8시. 저녁 먹고 나서부터 우리 전공 선생님이랑 이번 환자 빨리 보고 전공이 뭐야 빨리 다. 그래서 이번 환자 빨리 보고 면담 다 하고 8시 이제 우리 환자들은 9시는 자거든요. 자야 돼. 정식 환자들. 그래서 8시부터 이제 저녁을 먹고 나와서 PC방을 가가지고요. 새벽 9시, 10시, 11시, 12시, 5시 가는 겁니다. 정말 재밌어요.
우리 전공의 주제에 전공 선생이 레지던트 주제에 교수한테 막 욕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이래? 편 먹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해보세요. 지금 나오는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리니지는 제가 해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다른 거는 재밌어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배그 이런 거 해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이라는 건 재미없는데요. 조절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게 얘가 조절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중요한데 조절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조절만 할 수 있으면 더 넘어가지 않아요. 이것도 게임이 좋은 점도 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게임하는 집도 있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하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주말에 남자아이들은 게임하면서 아빠랑 친해지는 사람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꼭 나쁘대만 볼 건 아니에요. 제가 게임 이 학회 그쪽에서 제가 계속 뭐 얘기하고 이게 꼭 치료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사실은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또 학교 내에서는 제 환자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 당하고 굉장히 조금 떨어진 나이예요. 집안도 그렇고 뭐 공부도 잘 못하고. 근데 얘가 중학교 왔는데요. 아주 잘 지내요. 특수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냐면요. 얘가 배틀그라운드 강원도 지역에 한 10위권에 드는 애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있잖아요. 얘를 모셔요. 같이 가자. 같이 게임하자. 그래가지고 얘가 친구가 많아졌어요. 근데 재밌는 거 있잖아요. 얘가 게임을 잘하고 재밌게 하긴 하지만 친구들이랑 잘 사귀고 학교에서 뭔가 위치를 차지하고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이가 게임은 다 재밌어요. 특히 남자아이들한테는. 이게 재미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게임을 하면 아이들이 계속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하고 싶고 갈망이 생기고 그런데 이 조절 능력만 잘 유지시켜주면 이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다른 관계도 좋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 조절이 안 되는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 중독이니까 이거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꾸 문제만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어떻게 조절을 하게 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아이대로 처음부터 가능한 하면 요 시간 이런 걸 정말로 제가 제 부모님한테 매번 말씀드리는데 시간이나 이런 거 참 하시잖아요. 시간 조절하게 하지 아이랑. 네. 저희는 숙제하고 공부할 걸 다 하면 하루에 1시간. 그럼 1시간 하고 나서. 끄죠. 컴퓨터로 끄죠. 근데 왜 아니 스스로 조절 못하고 강제로 끄죠. 자기가 이제 원해서 끄는 게 아니고 엄마가 시키니까 억지로 끄는 거죠. 혹시 애기 아빠는 술 드세요? 술 마시죠? 남편이 스스로 술을 딱 스톱해요? 잘 사시죠? 술 못한다니까. 너무 재밌어서 술 못해. 딱 끄면 되지. 추주추는 하죠. 추주추는 하지. 그게 뭐라고 그래? 본인이 꺼야지 이렇게 끄는 게 아니고 엄마가 꺼라 하니까. 그게 조절인가요? 조절이지. 조절인가요? 조절이 안 된 아이는 엄마한테 화내지. 엄마 때려요. 문제가 있는 애들. 여러분들이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건 부모님이 고르시니까 당연해요. 뭐 마찬가지로 그런 거 없어지는 건 맞지만 이거를 너무 과하게 과하게 그러니까 걱정을 하셔서 아이의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를 하다 보면 아이가 진짜 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중독이고 우리 정신과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상황의 아이까지라고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제 혼자 아이는 아빠가 무서워요. 그래서 12시면 꺼요. 그러면 이제 투덜투덜하고 꺼요. 그리고 이제 자요. 사실 안 자고 자기 방에 가서 유튜브를 봐요. 새벽까지. 그것까지는 뭐 이렇게 컨트롤이 안 돼. 그 다음에 얘가 언제 하냐면요. 새벽에 일어나요. 6시. 학교 가기 전에 게임을 1시간 꼭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내비두라고 그랬어요. 일단 학교는 가니까. 학교 가는 것까지도 망가지기 시작하면 더 문제가 커지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스스로 조절도 하고 아이가 딱 1시간 되면 딱 끄고 학교 와가지고 공부 쫙 하고 좋긴 한데 그게 되게 좀 어려워요.
그 마치 남편한테 우리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기분 좋게 친구랑 맛있는 술 한잔 딱 마시고 그리고 집에 딱 오고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특히 남자들은 중독의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말한 대로 이 뇌가 조금씩 변하니까요. 이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 재미를 느끼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미를 느끼는 부위에 기쁘구나 즐겁구나 하는 느끼게 만드는 우리 이 안에 그 호르몬이 있어요. 신경 호르몬이 있잖아요. 술을 마시면 한 200 정도까지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요. 술 마시면 이 안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200 정도까지 이렇게 술 마시면 이렇게 팍 떠요. 200까지. 여러분들이 더 무서워하시는 가끔 제가 보는 혈압병 환자들인데 이게 1500까지 떠요. 1500.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면 한 200~300까지 떠요. 이렇게. 밥을 먹거나 아무리 즐거워도 50밖에 안 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즐거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한번 경험을 해서 이게 자꾸 반복되면 우리 뇌가 바뀌게 돼요. 이걸 계속 기대하게 돼서 이 뇌가 바뀌는데 그 전에 이걸 어느 정도까지 레벨에서 맞춰줘서 줄여주면 그럼 이제 더 뇌가 중독된 뇌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옛날에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개인적인 문제고 이 사람의 성격의 문제라고 얘기했거든요. 요즘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중독의 문제가 이 뇌 질환의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마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치매 환자처럼 뇌가 바뀌는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스스로 아주 여러분 술이나 담배 안 좋아하시고 뭐 게임도 안 좋아하시는 우리 그냥 이런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아직 뇌가. 우리 뇌는 그렇게 자꾸 바뀔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우리 아이가 이 정도에서 엄마 말 듣고 스톱해주고 게임을 1시간 하고 스톱하고 공부하고 그런다 그러면 정말 너 착한 애다. 너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너 정말 네가 잘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조절력이 커져요. 칭찬하시고 오히려 그런 애는 칭찬하고 얘 정말 너무 착한 애구나. ADHD가 있거나 아니면 게임 중독인 아이들 부모님을 제가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 질문을 제가 잘하는 게 아이한테 어젯밤 아이한테 칭찬하고 야단치는 잔소리하고 한번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칭찬할 게 없어요. 무슨 걔 칭찬할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야단만 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칭찬도 하지 말고 칭찬할 게 없다니까 야단치면 그냥 지켜보라고 그래요. 지켜보다 보면 조금 잘하는 게 구석이 나와요. 그걸 갖고 칭찬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야단치고 그러면 이 조절력이 더 떨어져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면 아이들 더 많이 해요. 진짜 문제가 있어서 뭐 잠도 안 자고 학교도 안 간다면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럼 외적 동기를 넣어주려고 하는 일을 해야죠. 병원에 오면 치료하거나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좀 기다려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제 남편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고 좀 많이 술 마시는 그런 수준이라 그러면 아무튼 좀 다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제가 말한 제일 중요한 조절의 문제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좀 정확하게 평가하고 좀 지켜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한테 그 약속만 잘 지키고 그대로 진행해 놓으면 정말 그렇게만 잘 지켜서 하자. 아이한테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신청을 주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걱정하지 마시고.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님이 사용했던 것대로만 하시는 거는 조금 자꾸 야기하고의 그런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으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으니까 이렇게 좀 일단 또 궁금하시고 그리고 뭐였지? 갱년기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약 호르몬 약 이런 거 먹는 사람 좋은 것 같아요. 우울증 이제 정신과에 제일 많은 병이요. 우리가 이제 매년 5년에 한 번씩 정신과에서 정신과에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많이 유병률이 높다고 한 당뇨병이 보통 인구 몇 프로쯤 되냐면요. 한 7%쯤 돼요. 7%. 높죠. 굉장히 높아요. 7% 정도가 당뇨병을 앓고요. 우울증은요. 높게 잡으면 한 10%, 작게 잡아도 한 5% 정도 돼요. 근데 여성이 좀 더 많고요. 남성보다 2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정신과 질환의 실태 조사를 하는데 우울증 제일 많은 게 넘버 3개가 우울증하고요. 두 번째는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알코올 사용 장애가 세 번째 제일 많아요. 세 가지가. 여기 한 10%, 불안장애도 한 7, 8%, 알코올 중독도 한 2% 이렇게 돼요. 여성이 더 많아요. 왜 여성이 더 많을까요? 여성이 우울증이 훨씬 많아요. 제 외래도 보는 사람의 대부분은 우울증인 경우에는 여성이에요. 알코올 중독 남성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여성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성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여성이 우울증이 많을까요? 스트레스를 풀 그게 없나요? 남자는 술도 마시고 밖에서 남자도 많이 하는데 여자들은 글쎄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뭐 일하는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남자들도 마찬가지 많이 그렇지. 그리고 술 마신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네. 제가 담배 끊는 일도 하는데 니코틴도 이제 중독이잖아요. 담배 피는 거 어떻게 피니까. 이 니코틴 중독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담배 끊으라고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요. 스트레스를 내가 풀고 싶어서 담배한테 딱 스트레스 받고 담배 피우면 스트레스가 딱 풀리니까 내가 담배를 핀다. 이거 안 피우면 너 스트레스 많이 스트레스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니코틴은요. 아까 제가 보였던 그림처럼 니코틴은 담배를 딱 피면 거의 한 150 정도까지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확 증가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알코올이나 다른 마약 같은 경우는요. 피고 나서는 먹고 나서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니코틴은요. 피자마자 5분 내에 우리 뇌로 150 정도가 확 올라가요. 그리고 1시간 있으면 떨어져요. 그 담배가 스무같이인 거야. 1시간에 하나씩 피는 거야, 사람들이. 대부분 담배 피는 사람들이 1시간에 하나씩 펴요. 왜냐면 니코틴이 그 도파민이 올라갔다가 1시간 되면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펴야 되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면 금단 증상이 있어요. 초조하고 뭔가 안 좋아, 불편해 마음이. 그래서 담배를 이때 펴주면 훨씬 더 이 금단 증상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사실은 이게 담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를 피면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던 것들이 금단 증상이 와서 뭔가 짜증나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걸 다시 담배를 펴줘서 니코틴이 몸에 올라가니까 이 금단 증상이 없어지는 것 뿐이에요. 원래부터 담배를 안 폈으면 이 증상이 아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핀다거나 술 마시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스트레스를 푸는 거에는 하등 도움이 별로 없어요. 여자가 우울증이 많은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우리 뇌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뭔가 기쁨을 담당하는 부위가 여기 있고요. 거기에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고 그 밑에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어요. 감정.
이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여자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훨씬 더 그 예민해요. 두 번째가 그게 이제 이 뇌 구조학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생리를 해요.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틴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는 우리 이 에스트로겐이 감정과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요 생리를 하면서 우리 감정의 변화가 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훨씬 더 변화가 많고요. 훨씬 더 뭔가 옛날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없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우울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감정이 우울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신체가 아픈 것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런 이 생리적인 신호가 있는 것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2주 정도 지속될 때 사실 그렇게 우울증이 진단을 내리거든요. 근데 갱년기가 오면 보통 옛날에 있을 때보다도 이런 증상들이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울증이냐 장애냐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진단 기준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이런 갱년기 우울증이 오는 거, 갱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한테 예민하게 보여에 따라 또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있어요.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 말씀을 이제 질문은 어떻게 예방하는 문제냐? 어떻게 예방하느냐? 아까 얘기한 제가 1번 주제가 사실 그거기도 합니다. 맑고 밝고 행복하게 사는 것. 맑게 사는 거는 지금 말한 대로 중독된 어떤 집착적인 게 없는 게 사는 거고요. 밝게 사는 거는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사는 거고요. 세 번째 사는 거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뭔가 즐거운 의미를 찾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맑고 밝게 사는 거의 중요한 핵심은요, 제가 우리 여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첫째, 전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환자들한테. 첫째, 운동하라고. 제가 이제 저희 외래 오는 환자분들이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운동하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저희 집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그 친구분들이 이제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자기 그 집사람의 그 아는 언니가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춘천 한림대학병원에 내가 정신과 우울해서 만나러 갔는데 그 의사가 딴 얘기는 안 하고 운동하는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이상한 사람 아니냐? 알고 봤더니 우리 만나는 집사람의 남편이 나지. 그래서 제가 늘 많이 하는데 정말요. 우울증 환자가 좋아지니까 우울증이 걸리기 전이 아니라 우울증을 걸렸어요. 그런데 우울증으로 또 좋아지는 가장 첫 번째 신호가 뭐 있어요? 네, 운동하는데 우울증이 좋아지는 첫 번째 신호는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입맛이 좋아지는 거고요. 이런 전반적인 걸 아우르는 건 뭐냐면요,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세요. 저는 예방하는 거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효과가 좋은 거.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3개월만 하세요. 3개월. 우리 여기 센터에서 이거 3개월만 하시면 저는 제 알코올 환자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 환자가 단주를 지금 한지 한 1년 정도 된 환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단주를 하는 거에 3가지 목표를 줬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 외래를 잡는다. 외래를 꼭 모아서 약도 잘 먹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단주는 단주 모임이라는 그런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코올 중독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임이 있어요. 이 단주 모임에 꼭 오는 거고요. 세 번째, 운동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매일 해요. 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에 3번
그 사람 3번 해요. 왜냐면 이 알코올된 갈망이 너무 많으니까. 저녁 때까지 돌아다니고 운동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 먹고 자는. 그 3가지. 지금 1년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1년 동안 술을 안 먹는 율은요 5%도 안 돼요. 이게 참 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갱년기 오기 시작했다. 뭔가 예방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모임이 이런 건강 모임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시는 건 되게 좋지만 더 내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건 운동이죠. 운동하는 건 아마 다른 김정현 선생님, 다른 선생님도 얘기를 아마 여기서 하실 텐데 효과적으로 그냥 운동하라고 해도 그냥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하시면 훨씬 더 이 갱년기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울증의 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느껴요? 우울증이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니까 제가 운동도 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우울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상이 1부터 10가지 정도까지 있어요. 10가지. 그럼 마지막에 뭐겠어요? 자살 사고가 있어요. 심각한 경우. 기분이 처진다. 특히 아침에 기분이 안 좋다. 또 몸이 아프다. 쭉 있어.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2주 정도가 돼야 돼. 2주. 하루 이틀 그랬다가 조금 더 괜찮고 이런 걸 우울증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기분이 우울하고 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내가 우울해 나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우울증은 어떻게 오냐면요. 몸이 어디 아파요.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아파. 그리고 잠을 잘 못 자. 그리고 뭔가 좀 불안해, 초조해. 이런 증상이 먼저 와요. 그리고 나중에 더 지나면 그래서 이때 빨리 운동도 하고 뭔가 좀 여러 가지 무슨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멈추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더 진행이 되면요, 진짜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가면 우울증이 기본적인 핵심은요, 이런 증상도 있지만 더 진행이 되면 영어로 얘기하면 호프리스니스라고 얘기해요. 또는 헬프리스니스라고. 헬프리스니스. 그러니까 무기력해져.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울증을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서 동물 실험을 연구하려고 이제 쥐 실험을 많이 하는데 이 쥐를 우울증에 빠뜨려요. 어떻게 빠뜨릴까요? 우리 쥐를 우울증에 빠뜨리면 쥐가 우울해져라 그러다 우울해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쥐를 우울증에 빠뜨려요. 어떻게 빠뜨리냐면요, 쥐를 이렇게 물에다 넣어요. 응? 그러면 얘가 이제 살려고 부둥부둥거리겠지? 그 내비둬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는 포기해요, 삶이. 아니 어차피 못 나오니까 가만히 있어. 죽진 않지. 그걸 얘를 빼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두면, 이 쥐를 이렇게 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쳐도 가만히 있고 때려도 가만히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쥐를 이렇게 묶어놔. 그 다음에 뒤에서 계속 바늘로 찔러. 그러면 쥐가 처음에는 이제 아프니까 막 엉덩이를 꿈찔꿈찔하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 아픔을 잘 못 느껴요. 느끼겠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우울증이에요. 막 움직일 때는 우울증 초기 단계지만 이게 힘들고 괴롭긴 하지만 아직 우울증 단계는 아니에요. 요 단계가 요 단계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한 단계가 우울증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강의해야 된다. 강의 하자. 야 운동 좋다는데 운동을 하자. 야 운동 좀 해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게 우울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더 힘들어요. 더 바늘을 찌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못하는 거. 하지 못하는 게 우울증인데 나보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 병원을 가야지. 그렇지, 맞아. 아니, 그럼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 너. 야, 너 저 병원 가. 약 먹어야 돼. 가겠어요? 응, 가기도 하지 말지. 자, 여러분이 손잡고 병원을 가야 돼요, 같이. 힘이 없으니까. 이런 데도 있잖아요. 손잡고 데리고 와요. 같이 이 사람을 손잡고 이 동네 한 바퀴 걷는 걸 하는 게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 쥐를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해줘야 쥐가 그때부터 움직이고 나갈 수가 있구나 생각하지. 야, 쥐 너 빨리 움직여 이렇게 하면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런 강의 듣고 움직이고 운동하실 수 있으면 내가 몸이 불편하다도 아직은 내가 여기 2단계는 아니구나, 여기구나. 제일 좋은 치료는요, 여러분. 제일 좋은 최고의 명의는 뭐냐면요, 이 전을 막는 거예요. 이 더 넘어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하수가 여기서 치료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다 병이 왔을 때 치료하는 거예요. 더 명의는 뭐냐면 이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여기서 막는 거죠. 적어도 여기서. 알코올 중독이나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독자가 이 게임도 그렇지만 물론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이 처음에 여기서 우리가 잘 막으면 더 중독만 되지 않으면 재미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는 중독자가 왜 치료가 잘 안 되고 힘드냐면요. 예를 들면 그거와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그래프에서 제 환자가 이제 히로폰 중독자예요.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마약. 춘천에 아주 부잣집 아저씨거든요. 큰 춘천의 소양강에 있는 섬을 하나 살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뭐냐면 소양강에 우리 내려오는 춘천에 내려오는 강에 섬이 많거든요. 요만한 섬을 하나 사는 거예요. 자기 걸로. 그래서 이 안에서 혼자 살면서 히로pon도 하고 마약도 하고 사는 게 꿈이야. 인생의 꿈이야. 아무도 안 들으면 어떻게 알겠어, 누가. 그만큼 돈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히로폰 하느라고 지금 전과 한 10범쯤 돼가지고 근데 못하고 있겠는데, 이 양반이 이제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히로폰을 하면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도파민이라는 기쁨을 즐겁게 쾌락을 일으키는 이런 물질이 술 먹으면 300, 400 올라가는데 히로폰을 하면 1500까지 올라가요. 1500. 그러니까 정말 뇌가 너무 그 극치의 기쁨을 느끼거든요. 이분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서울에서 여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돈도 주고 히로폰을 주는 같이 맞거든요. 히로폰 환자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자랑 섹스를 하고요. 히로폰을 해요.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아무리 즐거운 오르가즘을 느껴도 한 20, 30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이게 도파민이. 그게 우리는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이분은요 섹스를 하고 히로pon을 해요. 그러면 히로pon이 1500 플러스 섹스 30, 20 그렇죠? 그러면 1520. 1520이라고 하는 쾌감을 느끼는 거야. 이걸 반복하면 그 다음에는요 히로pon이 없으면 있잖아요. 그냥 섹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500을 느끼는 사람이 이 30, 우리는 이 30만 해도 섹스를 굉장히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있잖아요. 이 1500을 느꼈던 사람이 2, 30은 이거는 귀찮아. 이거 재미도 없어. 중독이라 하게 되면 이게 문제예요. 계속 이걸 요구하는 거죠. 우리 뇌는 이걸 한번 맛보면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한 번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뇌가 변하는 건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우리 뇌가 1520 정도의 쾌감을 느낄 때 정말 나는 기뻐 하고 뇌가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인한테 1520을 줘야지, 1500 줘, 1500 줘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치료가 되니까, 그러니까 중독의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뇌가 다시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마약도 안 하고 건강하게 일정 기간 동안 살면 이제 뇌가 이제 가라앉죠. 이게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이 조절의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살아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키워준다면 이제 문제는 별로 없을 수 있겠지. 선생님 그러면 우리 몇 년 전에 막 한창 말이 많았던 그 프로포폴도 네. 저런 약간 뭐 마약이나 이런 쪽에 그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프로포폴은요. 프로포폴은 사실 마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마약에 들어갔어요. 프로포폴은요, 우리가 먹는 보통 수면제와 큰 차이는 없어요. 이 성분 자체는. 마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극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억제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자극시켜주는 마약이 있고요. 억제시켜주는 마약이 있어요. 그래서 자극시켜주는 마약은 히로뽕, 담배, 니코틴 같은 거, 코카인 이게 여기에 들어가고요. 억제제는 뭐냐면요. 알코올, 술, 수면제, 프로포폴. 그런데 이제 이게 기전은 다른데 우리가 느끼는 이게 말한 대로 아까 말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 참 중요한데요. 도파민 물질을 일으키는 거는 비슷해요. 그래서 안락감과 편안함 이거는 또 뭔가 더 쾌락이 있지만 이거는 쾌락보다는 뭔가 안락감, 편안함 이런 게 좀 더 많아요. 둘 다 여튼 비슷해요. 끝에 가서 기전은.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뭔가 조금 더 계속 막 활성화되면서 자꾸 상하게 만들고 이거는 뭔가 불편하고 긴장되고 힘든 거 마음을 줄여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편하게 하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중독은 똑같이 돼요. 뒤에 가서는. 프로포폴은요. 프로포폴 환자가 프로포폴 왜 하냐면요. 그 환자 말의 표현에 의하면 죽음 같은 잠자. 저희 수면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을 쓸 때 많이 쓰죠. 예, 수면 내시경 할 때 말고는 저희 뭐 일반 사람들이 맞을 일이 있잖아요. 없죠. 저도 1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 전에는 그러다가 저렇게 이렇게 막 이슈가 되고 나서는 마취 제가 들어가니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아픕니다 하고 놓던데 그걸 못 느끼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잠이 드는 그 순간에 그런 느낌을 못 그러게 정맥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아플 겁니다. 뻑뻑하게 들어가죠. 아니 프로포폴 굉장히 들어갈 때 빨리. 뻑뻑하게 아파요. 후끈후끈거리고 뭔가 뜨거운 게 들어가는 그전에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얘기하기 전에는 그런 막 말씀이 프로포폴을 주는 이유는 재우는 거예요. 간단하게. 네.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님한테 그 내시경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내시경 할 때 막 이렇게 막 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문제고 프로포폴을 줄 때는 조금 뻑뻑하긴 하지만 우리 치과 발치할 때 마취제 리도카인 같은 거 줄 때는 리도카인이 훨씬 아파요. 그래서 가끔 이제 꼬맬 때 리도카인을 줘서 마취를 하는데 가끔은 어떤 게 있냐면 한 방울을 그러니까 한 방울이라는 게 이상하다. 여튼 우리 살을 꼬매는데 한 번만 꼬매는 경우도 있어요. 크지 않으면. 그럼 한 번 꼬맬 때가 덜 아파 리도카인을 마취하는 것보다. 그래서 마취를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리도카인을 한 번 줄 때는 아프고 딸 수 있어요. 프로포폴을 처음에 줄 때는 아픈 것보다는 뻐근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를 가지고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시경 할 때 1시간 정도, 뭐 40분 정도 이 하는 그 동안에 기억을 못하게 하고 재우려고 하는 거지. 기억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눈 딱 감고 눈 딱 떴다는 건데 한 3, 40분 지난 거잖아요. 눈 감고 떴다는 것밖에. 제가 한 내시경을 1년에 한 200번 해요. 왜 하겠어? 이거 말고. 예. 근데 그게 눈 감고 떴다고 그게 푹 잤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건 이제 잘 자는 사람은 없고. 한 번도 그렇게 자기가 의식을 딱 잃어서 우리가 잠을 자고 나서 기억을 못 하잖아요. 왜 기억을 못 해요? 의식이 없으니까. 프로포폴을 맞으면요, 그 다음부터의 외부의 자극에 대한 거에 반응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억을 등록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시간은 짧아져요. 정보가 많으면 시간은 길어져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이 길고 짧은 거는 우리 뇌가 인지할 때 이 시간은 되게 길어 보이는데 이 시간은 되게 짧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는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이 짧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낯선 지역을 차를 타고 가잖아요. 갈 때 시간하고 올 때 시간하고 기간이 우리가 느끼는 게 달라요. 알아요? 갈 때는 되게 오래 걸리는데 올 때는 짧아요. 왜겠어요? 갈 때는 새로운 정보가 많기 때문에요. 많은 정보를 받으니까 우리 뇌가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고 올 때는요 익숙하기 때문에 짧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30분 30분 얘기가 하고 프로포폴을 맞으면요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길진 않아요. 고작 1시간 정도.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너무 강력하고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에 대한 것도 싹 없애버리기 때문에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괴롭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1시간 정도의 요 시간은 죽는 것 같다니까? 재환자 표현이 뭐예요? 죽는 것 같은 잠. 죽는 것 같은 잠이고 하고 이 프로포폴 1시간 정도가 싹 지나가면 그동안 잠 못 자가지고 머리도 막 이상하고 막 복잡하고 그런 사람한테 굉장히 싹 셋업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수면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수면에 효과가 있는 거? 수면했다는 거, 잠을 잤다는 거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쉬는 거니까. 뇌가 쉬는 거니까. 잠을 왜 자요? 잠을 쉬려고 자는 거예요. 잠을 쉬는데 잠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신이 쉬는 시간이 있고요. 몸이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정신도 흐려뜨더러 몸도 힘들어요. 그런데 프로포폴로 해서 잠을 자면 어떻든지 간에 몸이든 잠이든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몸이 릴렉스하고 쉴 수 있죠. 편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프로포폴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문제도 있고 뭐 중독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데 반복적으로 맞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밖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아니어도요. 다른 수면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강력하진 않아도 계속 사용하면 이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이 근다증상 같은 것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맞는 프로포폴로 중독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중독성이. 갱년기 때 잠 못 자면 수면제에 조금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이제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은요, 지금 말한 대로 수면 위생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수면 위생. 수면 위생은 뭐냐면 약 없이 자기의 수면 습관이나 패턴이나 생활에 대한 것들을 조정해 주는 것을 먼저 하시고, 그래도 계속 못 잔다? 그러면 수면제 먹는 게 더 이득이에요. 안 먹고 악착같이 잠 못 자는 거는 더 나빠지니까. 수면제를 빨리 잘 먹고 잘 자는 거를 우리가 습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면제를 줄이는 게 그 다음 스텝이죠. 잠자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만 리듬이에요, 리듬. 우리의 리듬. 아까 얘기했죠? 여자분들이 왜 우울증이 많으냐? 이 생리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리듬이 깨지거나 하면 더 우울증이 많이 오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의 리듬이잖아요. 잠은요 24시간. 사실 24시간은 아니고 25시간이에요. 25시간. 우리의 바이오 리듬은 25시간이 원래 한 주기인데 우리가 시간을 맞추고 24시간을 계속 좀 맞춰 돌아가서 24시간 뿐이에요. 원래 우리 리듬은 25시간. 여튼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의 리듬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의 리듬이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리듬이 있잖아요. 이 리듬을, 건강한 리듬을 잘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시적으로 건강할 수 있죠. 우리가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조울증 환자들도요, 이 리듬이 깨진 거거든요. 조울증이 우울증과 같아요. 이것도 감정의 문제니까. 이분들은 이 리듬이 깨져서 굉장히 기분 좋은 조증이 왔다거나 또는 우울증이 왔다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는 것도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이 잠을 못 자는 거는 이게 선망이 오거나 치매 오는 거에 초기 증상의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잠을 잘 자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수면 이상을 관리할 때가 수면 이상. 수면 이상을 관리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리듬이라고 그랬죠? 기상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기상 시간. 잠자는 시간을 맞추는 것.
잠자는 시간을 우리가 일정하게 잠자는 건 참 좋은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는 거야. 6시면 뭐 6시, 7시에는 어떤 시간에 딱 일어나는 거야. 이게 셋업이 되면,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면 잠자는 시간, 잠드는 시간이 저절로 맞춰진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에 똑같이 일어나죠. 낮에는 뭐 아침, 오전 또는 오후에 30분씩 운동한다. 이것도 리듬이에요. 이것도 맞춰주면 여러분들이 수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맞춰주면 돼요. 우울증 약을 복용을 50살 된 제 동생이 우울해서 병원에 가보라 해서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또 한 1년 먹다가 중단을 했어요. 중단했는데 이제 기분이 이게 넘나게 조울증 같이 어느 날 전화하면 되게 기분 좋고 뭐 상담활동 뭐 사무총장 임명서 막 그러고 다니는데 집안은 뭐 개반 오만 남자를 하고 그래서 지금 약을 중단하고 그런 것도 더 악화가 될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우울증은 치료하면은 거의 50%에서 60% 정도는 다 좋아지거든요. 근데 왜 50%에서 60%밖에 안 좋아지냐면요. 치료 제일 가장 흔한 원인은요. 이유는 치료의 중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울증 치료를 하고 나서 약을 유지 치료하는 기간은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근데 이분이 이제 재발했다 그러면은 3년에서 4년까지 들어요. 만약에 재발 여러 번 했다 그러면은 더 오래 먹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을 왜 특히 이제 제 환자들 보면 약을 꼭 안 먹고 재발하고 오신 분들 참 많으면 그러면은 그 이후로 약을 더 오래 먹어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오셨을 때 저는 열심히 잘 드시면 1년에서 1년 반 있다가 제가 약을 줄이고 끊을 겁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보십시다. 그러시면 재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또 유지를 잘 하신 분은 재발 안 할 율이 한 50%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 남편하고 온 가족이 그 엄마의 그런 걸 다 이해를 해서 이렇게 같이 해줘야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본인은 약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협조를 안 하고 그냥 다 고집 부리고 잔소리하고 남편이 막 그러니까 그게 또 더 악화가 되지 않겠나 해서 한 번은 같이 차를 타봤어요. 근데 그 제부가 운전을 이쪽으로 하란 말이야 저쪽으로 하란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내리라고 그러면 서로 화를 막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는 이 마음이 그게 낫진 않겠네 싶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 가족들이 뭐 언니가 옆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이혼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잘 뭐 답은 없습니다만 뭐 우리가 이게 참 이게 답 같은데 그 답을 말할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 삶을 사는 거니까요. 우리 애기도 마찬가지잖아. 한 시간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조절하거나 그 시간에 책을 보고서 공부 잘하면 앞으로 인생이 편할 텐데 왜 지금 저렇게 한 시간까지 가고 뭘 그까지 걸 하려고.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가 생각해서 그게 내가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기 주도적인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자, 우울증이 오는 원인은요. 개인적인 원인도 있지만 주변의 상황,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많아요. 스트레스. 그러면은 그런 남편을 안 만났으면 우울증이 왔을까? 모르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남편과 살다가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남편을 바꿔야 돼? 바꿀 수는 바꿔. 근데 못 바꾸잖아. 그러면 데리고 살아야지 남편. 우리가 했잖아. 스트레스 관리도 마찬가지고 정신과 치료도 같은 거 마찬가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보시기에 동생의 남편이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뻔히 보이는 거잖아. 이 사람도 자기 불이 나빠지는 걸 알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일녀로 이제 가보면 집이 너무 어지러워서 제가 정리를 탁 해주고 그냥 집에 와서 2박 3일 아파서 몸 좀 눕거든요. 왜냐면 막 빨리 해줘야 얘가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그래 해주고 나고 그날은 전화가 와요. 언니 덕분에 너무 행복하대요. 본인은 못 치우는 거야. 그게 치우고 싶어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가족이 딸들의 아빠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하면 될 텐데 처형이 왔다 갔구만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만. 그러니까 제가 무슨 파축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밑에 넣어서 언니 절대 그 버릇들인다 가지 마라. 그게 지금 버릇들인다는 안 하고 말이 참 중요한데 버릇들인다는 뭐겠어요? 버릇들인다? 버릇들이는 거 뭐냐면 중독이 되는 거 같아요. 그 버릇들인다는 건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똑같은 행동의 리피티션,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걸 자기가 안 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 주도적인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참고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참고 안 하고 방법이고 본인이 조금 청소하는 거 정도만 하게 도와주거나,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게 정신과가 이제 정신과에서 환자가 넣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뭐냐면 우리과 환자한테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는 정신과에서 어떻게든지 알 수 있어요. 당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 이 환자한테 증상이 좋아지는데 너무 좋은 건 맞는데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좋은 정신과 의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게 만들지. 당신 답이 이거야. 아니, 어머님도 똑같은데 보시면 그 답답하죠. 막 해야죠. 왜냐면 왜 그렇게 가서 일해주는 게 동생을 해서 너무 좋긴 한데 사실은 어머님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답답한데 어머님 마음 답답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집안이 바뀌진 않아. 이 집안이 답답하더라도 참아서 이 집안이 바뀔 때까지 바뀌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잔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냅둘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있는데요. 그냥 내부에 들어서 뭔가 좀 변하기 시작하는 게 있으면 이걸 더 그걸 키울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외적 동기를 주긴 줘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동생이랑 얘기해서 뭐 레귤러하게 만난다거나 만나면서 우리가 뭐 그 동생이 조금 더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어머님이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하게 한다거나 가서 직접 뭔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그분들을 끌어내게 만드는 방법들을 더 생각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죠. 근데 성당에서 무슨 사무총장 일을 하고 바깥의 활동을 더 멀쩡하게 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는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 두 딸이 그 엄마의 행태 그대로 그래서 지저분하게 살 것 같은 그 느낌이 오는 거야. 집안이 지저분한데 딸들이나 남편들하고는 잘 지내요? 별 문제 없이? 그냥 딸도 아빠를 미워하고 딸 하나는 아빠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라. 그래서 아빠가 좀 뭐 박사학위까지 받고 일반 고위 공무원이에요. 내놓기 지금 뭐 그런 가정을 내놓기 너무 창피한 정도로 바깥의 생활은 다 아빠나 엄마나 잘하고 있는데 실제 내면에서 그런 관계라. 아빠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그런 거. 그래서 뭐 정신과 약을 그런 우울증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1년 먹고 끊어버리니까. 그리고 첫째는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첫째는 그 동생분이 조금 더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서 안정된 감정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면은 동생이랑 같이 약을 잘 먹거나 아니면 그 병원에 같이 가서 같이 상담을 하거나 얘기해주거나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 남편이 같이 따라가줘서 이런 정도의